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피땀 흘려 만든 가게를 10년 넘게 끓인 국물의 비밀까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두 다 빼앗아 간다면 어떨까요? 너는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순대국 냄새 풍기고 머리 질끈 묶고 주방에서 허리 굽히고 있는 내 꼴. 제가 창피하대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랑 사는 게 숨막혀. 이제는 내 수준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겠어. 그리고는 이혼 서류를 책상에 던졌죠. 제가 살던 방도, 딸아이가 쓰던 작은 방도, 제가 끓이던 순대국솥도 전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서상 제 이름은 없었거든요. 10년 넘게 주방에 서서 국물을 우렸는데 남은 건 빈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름 석자를 간판에 걸고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하루하루 끓여온 국물 안에 인생을 담은 여자 윤정희님의 감동적인 변화의 여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라고 해요. 올해 62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청담동 고급 한식당 뒷주방에서 일했어요. 그 안쪽 주방은 창도 없이 늘 김이 서려 있고 그 속에서 하루 종일 음식 만드는 걸 돕고 설거지를 했어요. 예전에는요, 저도 가게 사장이었어요. 시장 입구에 자리 잡은 순대국밥집이었죠. 지금은 다들 저를 이모님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불리는 것도 익숙해졌고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주방 보조로 재료를 다듬고 육수를 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말투가 유난히 조심스러웠어요. 정이모님, 잠깐 말씀 좀 나눌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이번 주에 저희 동서가 미국에서 들어와요. 여기로 바로 온다고 해서 메뉴 구성 중인데요. 조금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 할게요. 동서가 어릴 때 먹었던 옛날 스타일 순대국밥이 있대요. 요즘처럼 깔끔한 스타일 말고 예전 재래시장 스타일 그대로요. 그래서요. 순대국을 한번 준비해 볼 수 있을까요? 순대국이요? 네, 이모님 예전에 국밥집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워낙 손맛 좋으시니까 믿고 부탁드려요. 그냥 대충 말고 제대로 예전식으로.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순대국이라는 세 글자. 그 안에 담긴 제 삶의 조각들이 불쑥 밀려왔거든요. 한때는 제 손끝에서 탄생하던 순대국밥. 사람들이 국물이 진국이다며 줄을 서던 그 시절.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몇 년 만에 순대를 다시 손질하고 돼지뼈를 삶고 잡내를 잡으며 국물을 냈어요. 사장님은 따로 룸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셨고요. 그분이 순대국을 워낙 좋아하셔서요. 고급 요리 다 차려도 아마 그것부터 드시려 할걸요? 그 정도로 좋아하신다고요? 네. 아주 까다로우세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추억 때문이라더라고요. 그 맛이 살아있길 바라시는 거죠. 그 말이 어찌나 나직던지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순대국을 끓여왔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순대를 직접 채우고 잡내를 없애기 위해 생강도 넉넉히 넣고 국물은 사골과 등뼈를 섞어 하루 종일 우렸죠. 준비된 순대국밥을 들고 조심스레 룸으로 들어섰을 땐 그저 빨리 음식을 내려놓고 조용히 나올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룸 안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눈이 커지더니 숨소리까지 멈춘 것처럼 보였어요. 혹시 정희 언니 맞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정희 언니, 그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언니나예요. 보육원에서 그때 언니가 제 머리 묶어주고 신발 찾아주고 밤마다 팔베개 해주던 나 조소은이에요.
다시 한번 얼굴을 보고 알아볼 수 있었어요. 소은이니? 그 아이가 내가 잊은 줄 알았던 그 작았던 소녀가 지금 이루만에서 고급 한식상을 앞에 두고 저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거예요. 언니라는 단어가요. 그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요, 정말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불리는 것보다도 정희 언니라고 불리는 게 더 낯설고 아팠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절 바라보던 소은이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진짜 언니 맞죠? 나예요. 보육원에서 같이 살던 나 기억하죠? 그 손이 닿는 순간 마치 제 기억 속 어디선가 먼지 덮인 서랍 하나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조소은? 응, 맞아요. 언니, 내 이름 기억하셨구나. 소은아, 너 정말 소은이 맞니? 그 자리에서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은이가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왜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난 언니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소은아, 긴 얘기야. 참, 오래된 얘기야. 사실 저는 6살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 교통사고였어요.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승합차와 부딪혔대요. 그날 밤, 경찰서에서 혼자 앉아 기다리던 그 차가운 의자 감촉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뒤로 저는 바로 보육원으로 보내졌어요. 그렇게 세상이란 게 참 쉽게 뒤바뀌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죠. 소은이를 처음 본 건 제가 12살쯤 됐을 때였어요. 소은이는 7살이었고 밤마다 울며 엄마를 찾았어요. 새벽녘까지 베개 적시며 울면서 웅크리고 있던 그 작은 등을 제가 안아주곤 했어요. 언니는 그때 정말 내 언니였어요. 머리 따아주고 생일 때 종이로 꽃 만들어주고 내 신발 잃어버렸을 때 언니가 2시간이나 온 마당을 찾아다녔잖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지? 그 하얀 운동화. 겨우 찾았는데 그때 내가 날 꼭 안고 울었잖아. 그런 언니였는데 정말 언니 보고 싶었었는데 소은이는 8살에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그날 새벽 제가 소은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있던 그 마지막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비행기 타러 간다고 보육원 차에 오르기 전까지 계속 제 옆에 붙어 있었죠. 소은아, 미국에 가면 따뜻한 집도 있고 내 방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언니는 안 와요? 나는 못 가. 나는 여기 있어야 해. 그럼 나 다시 언니 보러 올 거예요. 꼭이요. 지금 소은이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 자라대학교를 마치고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지금은 식품 관련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한국에 온 것도 투자 협상 때문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화려한 룸 안에서 제 순대국을 앞에 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언니가 살아온 이야기 듣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인연이란 거구나. 세월이 아무리 데려가도 나를 위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배가 고팠어요. 마음도 위장도요. 보육원에서 자랄 땐 식판에 올라오는 음식이 전부였죠. 뜨끈한 국 한 그릇만 있어도 든든하다고 느끼던 그때 밥 냄새는 늘 그리움이었어요. 고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나서 저는 곧장 일을 시작했어요. 진학이니 뭐니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배우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일하지 않으면 잘 곳도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시장통 국밥집에서 처음 일하게 된 것도 그 집 아주머니가 그냥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였어요. 입구에서 박스 정리하던 저를 보더니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죠. 애야, 너 이름이 뭐냐? 정이요. 그래, 정이야. 배고프면 와. 일 좀 도우면 밥은 먹여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제 국밥 인생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파 썰고 그릇 닦고 심부름만 하던 제가 어느 순간 돼지뼈 씻고 순대 속 재료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 할머니는요, 말은 막해도 손끝은 참 따뜻했어요. 한 번은 돼지뼈에서 잡내가 났다고 국을 다 버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물었죠. 할머니, 그냥 끓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먹을 수는 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정이야, 사람은 고픈 건 참아도 맛없는 건 못 참는다. 그런 국물 먹으면 하루가 더 힘들어져. 음식은 위로가 돼야 해. 그래야 진짜 밥이지. 그 말이 제 가슴을 확 쳤어요. 그 뒤론 뼈 손질하는데도 내장 씻는데도 제 온몸을 쏟아부었어요. 고기 비린내 없애려고 생강을 갈고 된장물에 담가도 보고 국물은 처음엔 탁했지만 점점 맑고 깊어졌어요. 할머니는 종종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손이 말다. 이 손끝이 사람 살릴 거다. 정이야, 너는 요리사보다 밥하는 사람이 돼야 해. 그게 훨씬 더 귀한 거야.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순대국이 단지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게, 그건 배고픈 사람한테 주는 위로고, 지친 마음에 내미는 손이자, 살아갈 힘을 담은 국물이라는 걸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 할머니가 병이 드시면서 제게 가게를 넘기셨어요. 정이야, 나는 이제 집에서 쉬련다. 이 집 내가 해라. 순대 만드는 손이 이제는 내 손이야. 그 말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엄마라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던 제가 처음으로 어떤 사람한테서 내 편이라는 걸 느꼈던 순간이었죠. 그 집 간판은 정인의 순대국으로 바뀌었고, 그날부터 제 순대국밥 안에는 할머니의 손맛, 그리고 제가 겪은 세월의 서러움이 함께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요, 정말 그 사람밖에 없다고 믿고 결혼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김기석. 시장 국밥집에 늘 혼자 와서 조용히 순대국밥을 먹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 사람은요, 말수가 적고 눈이 깊었어요.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허세도 없고 조용히 먹고 가면서도 꼭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남기고 가던 사람. 그런 사람한테서 정 많고 책임감 있는 남자의 느낌이 났어요. 결혼하고 딸 예나가 태어났을 땐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다 괜찮다는 생각이었죠. 비록 집이 넉넉하진 않아도 따뜻했어요. 순대국집을 정리하고 결혼했을 때 바로 딸 예나가 생겼고, 저는 아이를 키우느라 집에서 살림만 했죠. 그런데 행복이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결혼 10년쯤 됐을 무렵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작은 중소기업이라 퇴직금도 변변치 않았죠. 이젠 다시 월급쟁이 하기 싫다. 남 밑에서 몇십 년 일해도 남는 거 없잖아. 그럼 뭐라도 시작해야지. 요즘 일자리라도 알아봐야지. 다 쓸데없어. 내가 다 생각해뒀어. 그때 그는 문득 이런 말을 꺼냈어요. 그때 정인의 순대국밥 진짜 맛있었잖아. 그걸로 가게 하나 다시 차리자. 이제 예나도 좀 컸으니까 너도 다시 주방 들어갈 수 있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땐 솔직히 조금 설렜어요. 제국밥이 그리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다시 그 뚝배기 앞에 서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당연히 없었죠.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에게 찾아갔어요. 엄마, 정희가 순대국 진짜 잘해. 엄마가 가게 하나만 열어주면 내가 운영 잘해볼게. 그렇게 해서 기성내 순대국 간판이 걸렸어요.
가게 명의는 남편 것이었고 투자금은 시어머니가 됐죠. 전 그냥 주방에서 국물 끓이고 순대 만들고 뒤실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가게 개업 날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는 주방에만 있어. 계산대나 손님 응대는 기석이가 해야지. 여자가 너무 나대면 가게 이미지 안 좋아. 그 말이 뭐라고 제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뼈 삶고 장 봐서 육수 끓이고 순대 속 채우고 가게 문 닫는 밤 10시까지 다시 일했어요. 딸 예나는 늘 혼자 밥을 먹었고 학교 끝나면 만화책방이나 동네 놀이터에서 저를 기다렸죠. 미안했어요. 가게를 시작한 이후 딸아이의 초등학교 발표회, 운동회에 저는 한 번도 가보질 못했어요. 예나야, 미안해. 오늘도 엄마가 일찍 못 나가서. 괜찮아, 엄마. 나 혼자서도 잘했어. 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늘 혼자였어요. 그게 저는 가장 마음에 남아요. 가게는 점점 잘 됐고 손님도 몰려들었죠. 그런데 저는 더 힘들어졌어요. 여보, 나 좀 쉬면 안 될까? 너무 힘들었어. 그럼 순대는 누가 만들고 육수는 내가 빠지면 하루 장사 날아가는데 그걸 쉬겠다고? 가게는 쉬면 안 돼. 그러면 오던 손님도 떨어져. 가게는 점점 확장됐지만 전 가게의 존재로는 없었어요. 단지 필요한 손이었고 그 손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니 저를 소모품처럼 대했어요. 직원 채용, 자금 관리, 세금 신고, 그런 건 모두 남편과 시어머니가 했어요. 전 가게 수입이 얼만지도 몰랐어요. 그저 주방에서 국물에 내 인생을 계속 우려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들이 서서히 조용히 제 이름과 권리를 모두 가져가고 있었다는 걸요. 순대국밥집을 연 지도 벌써 11년이 됐어요. 그 사이 저는 늙었고 순대 냄새가 몸에 밴 줄도 몰랐어요. 새벽에 일어나 돼지뼈를 삶고 창자를 손질하고 순대 속을 채우며 하루를 시작하던 삶. 그게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숨 쉴 때마다 뚝배기 김 냄새가 나는 듯 했어요. 손님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늘었어요. 사람들은 정말 여긴 국물이 진국이야 하며 찬사를 보냈죠. 그런데요, 그 진국 국물을 만든 저는 이미 사람 취급을 받고 있지 않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가게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 산 외제차 끌고 골프장 다니고 가끔은 가게에 들러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척만 했죠. 그리고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순대국 냄새 풍기고 머리 질끈 묶고 주방에서 허리 굽히고 있는 내 꼴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비웃는 줄 알아? 뭐라고 했어? 너랑 사는 게 숨막혀. 나 이제는 내 수준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겠어. 나 골프장에서 알게 된 사람 있어. 정말 대화가 돼. 옷차림도 말투도 너랑은 다르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농담이라고 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앉히고는 말했어요. 나는 사실 내가 우리 며느리라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내 돈으로 가게 열었고 명의도 우리 아들 거야.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라 했던 거지. 그 이상은 아니었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가게에서 10년을 넘게. 그래서 너 이름으로 된 거 있어? 가게 매출 내가 알아? 내가 벌었다고 해도 문서상 너 없잖아. 그날 밤 남편은 이혼 서류를 책상에 던졌어요. 싸우고 싶지도 않아. 그냥 깨끗하게 끝내자. 넌 순대국밥이나 계속 끓여. 너랑 사는 게 너무 창피하니까.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제 이름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당신이랑 살면서 밥 냄새 나는 여자지만
그래도 당신 먹이고, 얘나 키우고, 같이 살았잖아. 그런 거 필요 없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고급지게 살아야겠어. 그렇게 가게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살던 방도, 딸 예나가 쓰던 작은 방도, 제가 끓이던 커다란 솥도 전부 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저는 빈손이 됐어요. 내가 만든 순대국밥집, 내가 지켜온 가정,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났고, 그 누구도 정희 씨, 수고했어요. 한마디 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딱 이틀을 울었어요. 세 번째 날부턴 울 기력도 없었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묘하죠. 죽을 만큼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루는 사라지더라고요. 가게에서 쫓겨난 그날, 가방 하나 들고 찜질방으로 들어갔어요. 예나 얼굴을 떠올릴 엄두도 안 났고 주방불도 뚝배기도 다 보기 싫었어요. 온몸이 식은 국물처럼 퉁퉁 불어터져 있었죠. 그렇게 며칠을 바닥난 체력과 눈물로 버티고 있을 때 예전에 시장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희야, 지금 뭐 하냐? 그냥 좀 쉬고 있어. 일 하나 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 한식당인데 뒷주방 보조 구한대. 사골 끓이는 거 자신 있지? 사골이야. 그거야. 내가 몇 년을 했는데. 그럼 가봐. 조건은 나쁘지 않아. 월급은 적당히 주고 숙식도 가능하대. 그렇게 시작된 게 청담동 VIP 한식당이었어요. 메인 주방은 요리사들만 들락거리고 저는 뒷주방에서 사골 끓이고 육수 만들고 설거지하고 딱 그것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참 웃기죠. 그 좁고 습한 뒷주방이 제겐 천국 같았어요. 왜냐고요? 아무도 저를 쫓아내지 않았거든요. 당신 촌스러워. 순대 냄새나. 그딴 말도, 그딴 눈빛도 없었어요. 처음에 주방장이 물었죠. 이모님, 돼지 사골 잡을 줄 아세요? 네, 잡는 것도, 삶는 것도, 우려내는 것도 다 해봤어요. 그럼 냄새 안 나게 끓일 수 있어요? 그건 자신 있어요. 냄새 하나 없이 깊은 맛나게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맡은 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저는 정말 정성껏 국물을 냈어요. 생강을 갈아 넣고 된장 풀어 헹군 뼈를 오래 물에 담갔다가 약불에 천천히 올렸죠. 김이 올라오면 찬물 붓고 다시 시작하고 그 반복이었어요. 그걸 보던 주방장이 말했어요. 이모님, 손끝이 살아있네요. 요즘 사람들보다 더 잘하시네.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좀 울컥했어요. 누가 내 손끝을 살아있다고 말해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식당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어요. 정희 이모님, 이번 주에 저희 동서가 미국에서 오세요. 좀 까다로운 손님인데 그분이 어릴 적 먹던 순대국을 다시 먹고 싶다고 하셔서요. 이모님이 예전에 국밥집 하셨다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솔직히 가슴이 덜컥했어요. 내가 그렇게 매달리다 버려졌던 그 국밥, 그걸 다시 만들라고? 그분이 정통 재래시장식 국밥을 원하셔서요. 요즘 식당들에서 내는 맑은 육수가 아니라 좀 깊고 투박한 스타일로요. 알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손에 칼을 잡고 창자 손질을 시작했어요. 뼈와 내장을 동시에 삶고 들깨가루까지 준비하고 마음속으론 무섭고도 이상했어요. 이걸 누가 먹게 될지, 그게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대국을 가져간 방에서 소은이를 만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앞서 했듯이 그날 소은이가 제 이름을 부르고 언니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소은이가 다시 주방으로 찾아왔어요. 언니, 정말 언니 맞았어요. 그날 이후 계속 생각났어요. 옛날에 후원자분이 시장에서 사줬던 그 순대국, 언니랑 같이 먹었던 그 순대국 한 입 먹는 순간
어린 시절이 딱 떠올랐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참 신기하다. 언니는 잊었어요? 아니야. 보육원 생활이 힘들기는 했어도 너를 내 친동생처럼 여기고 의지했던 것 같아. 나도 너무 그리웠어. 근데 너무 많은 게 바뀌어서 그리도 시간이 흘러서 그 이름을 마음속에만 간직했었어. 소은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언니는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손맛, 이 국물, 언니를 다시 일으킬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요. 이번엔 내가 언니 편이에요. 그날 밤 저는 주방 뒷창문을 열고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셨어요. 내 손끝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 그게 참 따뜻했어요. 국물은 계속 끓이면 진국이 돼. 내 삶도 그렇게 다시 진해지면 좋겠다. 사람이 너무 억울하면요. 말도 못하고 그냥 속이 서늘해져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게 아니라 그냥 텅 하고 멈춰버리는 느낌이랄까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소은이는요.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제 앞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더군요. 언니, 그게 다 진짜예요? 진짜 그 사람들이 언니한테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그냥 열심히 살면 그래도 한 명쯤은 내 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소은이는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언니, 우리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난 언니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더는 못 봐요. 근데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명의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법이라는 게 그런 거 다 따져야 되는 거잖아. 언니, 나는 그게 가능해요. 내 회사에 아주 유능한 변호사 팀이 있어요. 언니, 내가 우리 쪽 변호사랑 상의해 볼게요. 며칠 후 소은이는 한 남자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죠. 이분은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예요. 이 변호사님이라 부르시면 돼요. 언니 얘기 다 했고요. 자료 수집부터 시작할 거예요. 윤정희 씨, 겪으신 일이 매우 부당합니다. 도움을 드리려면 몇 가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네. 제가 뭐부터 해야 할까요? 이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고 조용히 묻기 시작했어요. 가게 운영에 사용된 레시피, 정희 씨가 만든 게 맞습니까? 네. 순대 속재료도 국물도 육수 배합도 전부 제 손에서 나왔어요. 수첩에 적어둔 것도 있어요. 주방에 두고 썼던.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매월 임금 혹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생활비는 조금씩 받았지만 정식 급여는 없었어요. 일한 대가라고 느낀 적도 없고요.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10년 넘게 노동을 제공했는데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명백한 임금 체불이며 기여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소은이는 직접 가게의 직원들을 접촉했고 예전에 함께 일했던 아르바이트생, 주방보조, 심지어 거래처 사람들까지 연락을 돌렸어요. 언니가 이 가게의 중심이었다는 증언 꼭 받아낼게요. 그 사람들이 언니를 직원이라면서 왜 매일 새벽 4시에 불렀는지, 왜 주방을 언니가 책임졌는지 증거로 만들 거예요. 이 변호사 팀은요. 순대국밥집의 매출 자료와 계좌 내역, 카드 결제 기록, 그리고 남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차량 명예, 시어머니의 투자금, 입출금 기록까지 싹 다 조사했어요. 결혼 이후 남편 명의로 늘어난 재산, 법적으로 공동 소유가 가능함에도 저는 아무 권리를 받지 못했던 사실들. 그 모든 게 서류 위에 차곡차곡 쌓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작성해두었던 오래된 손글씨 레시피 노트, CCTV에서 제가 순대와 육수를 책임지고 있는 장면들, 그 모든 것이 윤정이라는 이름을 다시 끌어올리는 증거가 되어갔죠. 소은아, 너무 고맙다.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웠는데, 정말 고마워. 언니, 그 사람들은 언니를 빼앗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언니 걸 훔쳐간 거예요. 이제 다시 되찾으면 돼요. 이번엔 내가 끝까지 같이 갈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래전 가게에서 새벽에 육수 끓이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뚝배기에서 김이 피어오를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곤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다시 불을 지필 시간이 왔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법은 차가운 거라고. 그런데 저는요, 그 법정 안에서 제 인생이 다시 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법원은 축축하게 비가 내렸어요. 법정 안은 고요했지만 제 가슴은 마른 소추에 불이 올려진 듯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피고석엔 전 남편 기석, 그 옆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둘 다 고개를 바짝 들고 얼굴엔 떨림 하나 없었어요. 재판장이 입을 열자 남편이 먼저 말문을 열더군요. 제가 돈을 벌기 위해 가게를 차렸습니다. 투자는 저희 어머니가 했고 가게 명의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는 단순한 직원이었고 저희가 사정이 딱해서 일을 부탁했던 거죠. 정희가 고생은 좀 했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나요? 돈 한 푼 낸 적도 없고 결정은 다 저희가 했고 그냥 식당에서 일해준 사람일 뿐이에요. 그 말에 제 눈이 가만히 흔들렸어요. 한때 제 남편이었고 딸의 아버지였고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던 주방의 명의자였던 그 사람 입에서 직원이라는 말이 툭 떨어지는 걸 들으니 참 인간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제 옆엔 이 변호사님이 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죠. 피고 측은 원고가 단순 조리 보조였다고 주장하지만 다음의 증거들이 그 주장을 명백히 반박합니다. 그는 테이블에 차례로 문서를 꺼내며 천천히 말했어요. 첫째, 원고가 직접 작성한 손글씨 순대국 레시피 노트. 둘째, 주방 CCTV 자료. 원고가 매일 새벽 4시부터 혼자 육수 작업을 하는 장면이 수백 시간 분량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셋째, 전직 직원 6명의 서면 진술서. 그중 일부 진술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말에 화면에는 한 영상이 켜졌어요. 낮은 음성으로 예전 직원의 얼굴이 나타났죠. 정희 이모님 없었으면 가게 못 돌아갔죠. 사장님이 뭐 운영은 하신다 해도 국밥 맛이 전부였는데 그건 이모님 손맛이었어요. 저희 알바끼리도 항상 말했어요. 여긴 정인애지 기성내가 아니라고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재판장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이 변호사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가게 매출 자료입니다. 순대국밥의 핵심 상품은 윤정희 씨의 손에서 시작되었고 윤정희 씨가 직접 관리한 재료 수급, 국물 배합은 매출과 직결됩니다. 실질적 운영은 원고가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 남편 기석은 점점 얼굴이 붉어졌고 시어머니는 흥분의 손을 책상에 탁 내리치며 말했어요. 아니, 그걸 다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시작했는데, 자식 위한다고 투자한 건데, 그게 왜 저 여자가 다 챙겨가요? 그렇다면 반문하겠습니다. 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왜 수익을 분배하지 않았으며, 왜 노동의 대가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고 남편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판사는 조용히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 윤정희에게 이혼 위자료, 근로미지급 금액, 그리고 가게의 경영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을 인정합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눈물이 차올랐고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가슴 속 무게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한참 후 법정을 나서려던 제게 소은이가 조용히 와서 속삭였어요. 언니,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언니 이름으로 된 가게 만들어요. 이번엔 누구 것도 아닌 언니 거예요. 그래. 이번엔 절대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재판이 끝나고 판결문을 손에 들고 법원을 나설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단 한 푼도 남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름도 잃고 아이도 못 지킬 줄 알았는데, 내가 남겼던 손맛도 기억도 증거도 남았습니다. 재판 결과 저는 이혼 위자료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 그리고 가게의 기여도에 대한 금액을 모두 정당하게 받아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되었죠. 그보다 더 큰 건 제 이름이 다시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이 기성내 순대국밥은 여전히 간판을 내리지 않았더군요. 간판은 그대로인데 안이 바뀌었어요. 국물도 순대도 사람도. 처음엔 손님들이 계속 왔다고 해요. 여기 예전 그 순대국집 맞지? 여긴 국물에서 들깨 맛이 진짜 잘 나. 그런데 그게 딱 일주일이었대요. 일주일이 지나자 손님들 입에서 이런 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죠. 순대에서 잡내가 너무 나요. 예전엔 국물에서 깊은 맛이 났는데 지금은 밍밍해. 주인 바뀐 거야? 주방장 바뀌었나? 사람들 입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전 단골들은 조용히 발길을 끊었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도 주방에 선 사람도 더 이상 그 맛을 낼 수 없었던 거죠. 남편은요, 아직도 자신이 왜 망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돈은 계속 나갔어요. 외제차는 리스비 밀려 견인당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골프장, 술자리, 심지어 도박까지. 그렇게 몇 달을 더 버티다가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날은 카드값 때문에 통장 압류당했다는 말도 들었고요. 어느 날은 술에 취해 전 주방 직원에게 전화해서 그 순대 속 재료 좀 알려줄 수 없냐고 했다더군요. 웃기죠? 그걸 버리고 나를 내쫓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그 맛이 뭐였는지 찾고 있다는 게. 시어머니도 처음엔 우린 투자자야. 우린 잃을 게 없지. 그렇게 말했지만 가게가 기울고 아들 돈이 바닥나자 조용히 그 집도 정리하셨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왜 내 손맛을 찾았을까? 맛이었지만 맛만은 아니었어요. 언니가 담은 마음이 국물로 나왔던 거니까. 정말 그래요. 순대국밥이라는 건요, 그냥 국물 요리가 아니에요. 끓인 시간만큼 삶이 배어 있고 쓴맛 단맛 다 들어가 있어야 비로소 진짜가 되거든요. 그걸 그 사람들은 절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무너졌던 곳에서 다시 일어섰어요. 뭐 거창한 건 없어요. 단지 내 몫을 되찾은 것. 그게 전부였지만 그 전부가 저에겐 전부 이상이었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야 제가 다시 정의라는 이름으로 서게 됐다고. 위자료, 미지급 임금, 기여도 분할, 그 돈을 손에 쥐고도 한동안은 망설였어요. 다시 해도 될까? 또 뺏기면 어쩌지? 이번엔 실패하면 정말 끝 아닐까? 그때 소은이가 말해줬어요. 언니,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가게니까 절대 다시는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소은은 자신이 직접 투자하겠다며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어릴 때 언니한테 빚을 졌어요. 이건 갚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말에 제 안에 굳어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렸어요. 청담동과 시장 사이 중간 한 자리에 아담한 가게 하나를 얻었어요.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 사람 냄새 날 만한 그리운 냄새도 퍼질 수 있는 그런 자리요. 새 간판은요,
정의 순대국밥. 제 이름이 딱 간판 정중앙에 걸렸을 때 제가 울었는지 웃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가게 오픈 첫날. 소은이는 오픈을 축하한다며 도와주기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계산대 옆에 서 있었고, 딸 예나는 카운터 앞에서 QR 체크인을 도우며 웃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메뉴 다 준비됐지? 아휴, 떨려 죽겠네. 육수는 어젯밤에 3번 우렸고 순대는 새벽 4시에 채웠어. 됐어. 손님만 오면 돼. 그런데요. 정말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전 단골들부터 시작해서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 사람들까지. 좁은 골목길이 사람들로 꽉 찼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들여다보며 이 맛, 그 맛 맞지라며 기대하는 눈빛들이었어요. 예전에 기성네 거기서 먹었는데 그 주방 이모님이 여기 열었다며. 이른바 정의순대국. 아, 이거 진짜 맛있는 집이네. 간판부터 신뢰간다. 주방에 선 저는 뜨거운 뚝배기에 국물을 조심스레 퍼 올렸어요. 손에 익은 동작이지만 오늘따라 더 조심스럽고 더 가슴이 떨렸어요. 뚝배기 위로 김이 피어오르며 그 안에는 그동안의 서러움, 그리움, 그리고 살아남은 내가 다 들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국물 진하게 우렸어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셔야죠. 이야, 국물 색깔부터 다르네. 이건 진짜야, 진짜. 손님들이 나가면서 하나둘씩 말해주셨어요. 사장님, 이건 그냥 밥이 아니라 마음이네요. 순대 냄새가 아니라 그리운 냄새야. 이런 맛 요즘 어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나는 밥을 판 게 아니었어. 위로를 끓여낸 거였지. 가게 마감 후 예나와 소은이와 셋이서 작은 소주잔을 나눴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시작하다니. 언니, 이건 시작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엄마, 나도 이제 엄마 곁에 있을 거야. 우리 가게 내가 지킬게. 저는 무너졌던 사람이고 버려졌던 여자였고 이름 없는 조리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의 순대국밥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뚝배기 위에 이마를 담아 국물을 퍼올려요. 내 순대국엔 그때의 서러움도 그리움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맛이 깊죠.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삶은 때로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것조차 빼앗아가며 스스로의 존재마저 흔들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62세 윤정희님은 절망의 끝에서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윤정희님은 순대국밥만을 판 게 아니었어요. 그 국물 안에 서러운 날도 그리운 얼굴도 다 담아낸 거였죠. 누군가는 냄새 난다며 외면했지만 누군가는 그 맛 안에서 위로를 찾았고 누군가는 그 손끝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느꼈습니다. 윤정희님은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다시 주방에 섰습니다. 그 손끝에서 끓인 국물은 단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시 살아내겠다는 다짐이었고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통해 여러분도 잊고 지냈던 자신의 이름을 떠올리고 삶의 무게 속에서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